어떤 산업에서도 쓰일 수 있는 것이 로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급력이 10배? 이건 저는 굉장히 겸손하게 말씀드린 것이고, 뭐 100배 이상도 충분히 파급력이 더 클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최근에 이제 미 증시를 비롯해서 이 글로벌 증시가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뭐 영상이라든지 의견이라든지 뭐 기사들도 정말 많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시장이 한번 꺾일 가능성이 있다, 창조적 파괴가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사실 이 급락이라는 게 오지 않고 넘어가는 게 가장 저 역시도 이제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저는 이 증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시황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럴 경향성과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가 대비를 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급락할 가능성이 정말 높은지, 그리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급락한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오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좀 인사이트를 공유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최근에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국채금리입니다. 이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미국에서 결국에는 이 이자가 비싸진다는 것이고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기준금리가 올라갔을 때 시장이 위축됐던 효과를 실제로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준금리는 말 그대로 기준금리고요. 이 국채금리라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장에 통용되는 실질금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더 파고 들어가고 세분화하기 시작하면 다양한 금리가 존재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내다보는 건 국채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지표금리로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장단기물 10년물과 2년물을 보통 보는데, 결국 국채나 채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결국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 투자가 위축되는 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뭐 우리가 이제 단적으로 바로 피부에 와닿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금리가 올라가면 돈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사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빌린 돈의 이자가 올라갑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이제 집이라서 그런 건데, 기업들도 이렇게 다들 대출을 받죠. 그럼 기업들은 뭐 사업을 하기 위해 대출을 할 수도 있고요. 뭐 공장을 짓기 위해서 대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경우가 존재하는데, 뭐 제약바이오나 R&D를 하기 위한 비용을 조달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매달 혹은 뭐 매년 매 분기 나가는 이자가 증가하게 되면 기업들은 타격을 받고 이익의 훼손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이 좋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따른 투자도 위축되고요. 이익 구조도 떨어지니까요. 이렇게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건 결국 좋지 못합니다. 기준금리는 말 그대로 기준이 되는 거지, 시장에서 통용되는 금리는 기준금리를 토대로 시장이 반응한 금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는 그 기준금리 자체로는 시장에 영향은 미치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금리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국채금리는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금리죠. 근데 지금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8번 정도,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기준금리를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 국채금리라는 건 실시간으로 매일매일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경기지표나 경제지표는 뭐 한 달에 한 번 보는데, 원자재는 매일 바뀌기 때문에 시황을 좀 더 뭐라 해야 될까, 예민하게 살펴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채금리가 그렇습니다.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금리 추이를 뭐 1년에 한 8번 정도 변동이 있기 때문에 결정을 하기 때문에 1년에 그 8번을 제외하고는 바뀌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국채금리나 이제 실질금리들은 매일매일 바뀝니다. 그래서 이 국채금리가 최근에 실시간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5% 룰을 많이 얘기하는데, 미국 국채금리가 이제 한 10년물 기준으로 5%를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이제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시장이 발작을 하고 급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많이 봅니다. 근데 지금 뭐 거의 근사치까지 왔고요. 근 3개월 내에서도 최고치, 뭐 1년 내에서도 최고치, 지금 역대급 최고치를 계속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왜 이렇게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것이냐, 시장에 어떤 심리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올라갈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이제 예상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준금리 브레이크가 걸릴 거라고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하고 있죠.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의 이제 비농업 고용 지수뿐만 아니라 실업률도 다운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비농업 고용 지수는 상당히 좋아졌어요.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고용 지수가 좋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물가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실제로 PPI가 올랐습니다. 이게 뭐 이번에만 잠깐 오른 게 아니고 추세상으로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면은 굉장히 좀 우려할 만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좀 우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 빠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사실 우리가 미증시가 뭐 바닥이었다, 뭐 그동안 많이 못 올라갔다 하면 모르겠는데 이 거품이 낄 대로 꼈고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고점에서 요즘 호재가 아무리 나와도 잘 올라가질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게 고점인지 떨어질 때인지를 이제 보려면 이제 호재가 아무리 터져도 상승이 제한되고 오히려 좀 꺾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악재가 터지지 않았음에도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주가가 완전히 이제 악재가 터지면서 막 무너지다가 악재가 아무리 나와도 이제는 주가가 떨어지질 않습니다. 이제 뭐 면역이 되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이제 전쟁 이슈도 그렇습니다. 뭐 러우 전쟁이니 뭐니 하고 뭐 각종 처음 나왔던 이벤트들 뭐 코로나 팬데믹 때도 그렇고 엄청난 난리가 났는데도 증시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구간이 생겨요.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증시에서 통용해서 부르는 이제 바닥이라고 부르는 거고 아무리 호재가 나와도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을 이제 고점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호재거리가 나와도 그다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어려워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점을 낮추고 있고 추세가 꺾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미증시가 꺾이다 보니까 물가 역시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미증시가 꺾이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 미국은 불경기를 맞이하게 될 거라고 보여져요. 지금 트럼프가 이제 오게 되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 재정 적자를 유도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에 따른 이제 인프라 뭐 국가에서 정부 차원에서 돈 풀기라든지 세금을 덜 걷는 이 정부의 이제 곳간이 바닥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올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상 물가는 치솟는데 경기는 어려운 정말 최악의 상황만 겹치는 부분이 생길 거예요. 그 교집합이 생기는 시기가 저는 올 3월 정도에서 5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 3월에서 5월은 미국의 연말 특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매 판매나 그로 인한 뭐 고용 지표나 여러 가지 측면들이 맞물리면서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이 경기 지표들 이제 매달 발표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후행 지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맞물려서 결과가 드러내는 시점에 물가까지 좀 올라가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안 좋은 지금 국채 금리는 올라가 있어서 금리 부담이 있는데 이 뭐 고용 지표라든지 아니면은 뭐 경기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고금리인데 경기 지표가 안 좋게 발표되는 그 시점이 저는 3월에서 5월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한 차례 이제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사실 지금 이제 연준에서도 마찬가지고 물가가 계속 치솟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속된 말로 좀 뻥카로 좀 내리 누르려고 하는 게 좀 보입니다. 왜냐면 물가 기준금리를 내릴 명분은 결국 또 물가도 어느 정도는 잡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심리를 한번 눌러주지 않으면은 사실상 물가가 계속 치솟아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기대 인플레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금리 오히려 올릴 수도 있다, 동결할 것이다, 뭐 이제는 뭐 스탑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시장에 계속해서 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가가 잡히게 되면 저는 또 다시 내릴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지금 불경기가 올 거라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스타트 끄는 것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선제적 조치를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선제적 조치를 했는데 물가가 튀어오를 것 같고 경기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으니까 여기서 더 내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잠깐 쉬자 이렇게 된 겁니다. 물론 이렇게 쉬었다가 정말 경기가 엄청 좋아지고 물가가 다시 튀는 그런 호황장으로 가게 되면 호경기로 가게 되면 또 금리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럴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달러 인덱스는 너무 많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미증시 역시도 호황장을 너무 오랜 시간 기록했습니다. 한 차례 정도 꺾일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미국장의 장기적인 우상향을 저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영원히 상승하는 것도 없고 한 차례씩 무너뜨리는 구간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구간이 이번에 이제 다가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미증시가 그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결국에는 한국 증시 역시도 영향을 받을 것이고 한 차례 쇼크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다만 기노업으로 봤을 때 미증시계 이제 강달러 기조가 저물고 그 과정 안에서 한국으로 돈이 흘러들어오고 환율이 안정되면서 본격적인 한국 증시의 대시세가 저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만 그 과정 안에서 미증시 쇼크로 인한 동반 하락은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장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이제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강세를 띠면서 급등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이제 급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많은 투자자들이 전부 다 매도하고 현금을 확보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혹은 너무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을 매도해 버려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선주는 아직 매도할 때가 아니다. 충분히 어느 정도 꺾이고 나면 그때 매도를 하는 것이 좋지,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매도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맞고, 다만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투자해야 될 만한 기업들은 계속 투자를 해 나가셔야 합니다.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에 어떻죠? 투자할 만한 시점이에요. 현금 50%를 제가 계속해서 확보해 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50%는 계속 투자를 이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50%를 투자할 만한 섹터로 저는 조선을 말씀드렸고, 이제는 신규 진입하기 많이 늦었습니다. 제가 후속타로 올라갈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게 삼성중공업과 오리엔탈전공인데 그마저도 올라가 버렸어요 오늘. 뭐 물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거니까 충분히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매수해도 되는가라고 보면 좀 애매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뭐 현대마린 솔루션도 그렇고 지금 모든 조선주가 역대급 신고가를 전부 다 갱신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한다? 그건 또 다른 관점이라는 거예요. 신규 진입이 어렵다는 것이지 이걸 지금 매도해야 된다? 수익 잘 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일찍 매도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신규로 이제 들어갈 법을 만한 것들은 결국 인프라 관련된 종목, 그 다음에 자동차, 그리고 지금 이제 금리가 스탑되고 기준금리 인하가 스탑되고 여기에서 오히려 이제 고금리로 가고 있는 국채금리까지 치솟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아마 제약바이오들이 많이 압박을 받을 겁니다. 이 추이를 보고 제약바이오들을 저가 매수에 담는 전략을 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좀 영리한 전략이라고도 보고 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볼 만한 섹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혁신 업종에서 저는 로봇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율주행도 정말 매력적이고 제가 강조드렸던 SOS랩도 오늘 급등했습니다. 뭐 현대 오토 에버도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이고요. 근데 저는 이 자율주행보다도 로봇을 강조드렸죠. 왜냐면 2차 전지 배터리의 상승을 정말 어떻게 보면은 배터리의 호황을 정말 찬양하는 그리고 그걸 이제 그리워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2차 전지 배터리 상승에 저는 최소 10배 정도의 파급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주가가 2차 전지 상승에 10배를 간다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파급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주가는 뭐 10배가 더 갈지 20배가 더 갈지 그건 제가 예측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파급력이 저는 그 정도 된다고 보는 거예요. 자동차라는 카테고리에 있어서 한 분야에 그 자동차 전체도 아니고 한 분야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 혁신을 가져온 거. 근데 이건 저는 혁신도 혁신이지만 과연 엄청난 이제 수익성을 가져다 줄 만한 엄청난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왔는가? 저는 2차 전지를 그 정도로 보진 않습니다. 만약에 자율주행까지 연동이 되고 그런 이제 파급력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또 달라지겠지만 저는 엄청난 생산성을 가져온 섹터라고 보진 않아요. 그냥 기존의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꿨을 뿐이지 이게 뭐 추가적으로 어떤 생산성이 이루어졌습니까? 뭐 1분에 뭐 1시간에 5대 만들던 거를 뭐 10대 만들고 뭐 50대 만들고 이렇게 생산성이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뭐 혹은 뭐 자동차 한 대 만드는데 똑같은 능력치의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데 뭐 혁신을 가져와 가지고 똑같은 비용으로 더 탄탄하게 더 좋은 자동차를 만들게 됐다. 또 이런 것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자율주행이 오게 되면 좀 달라진다고 보는데 저는 전기차나 배터리에 있어서는 그 정도 혁신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 로봇은 다릅니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생산성의 향상을 불러와요. 인간이 위험해서 하지 못하는 일, 그리고 지금 임금 인플레이션을 대체할 수 있는 역할이 올 것이고, 그리고 이 공장에 있어서 캐파를 늘렸을 때 경기 민감 업종, 특히 중후장대 산업에서의 그 쇼티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함부로 자를 수 없지만 로봇은 그냥 잠깐 셧다운 시켜 놓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굉장한 파급력을 보여줄 것이고, 배터리나 전기차는 자동차 한 카테고리지만 로봇이라는 카테고리는 각종 자영업, 식당, 자동차, 조선, 철강, 뭐 건설, 각 뭐 원전, 이 전 세계 어떤 산업에서도 쓰일 수 있는 것이 로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급력이 10배? 이건 저는 굉장히 겸손하게 말씀드린 것이고 뭐 100배 이상도 충분히 파급력이 더 클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장기적인 미래를 내다본다면 이건 제가 대단해서 예측하는 게 아니라 우리 누구나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말한 거에 있어서 뭐 허황된 얘기가 있나요? 없습니다. 모든 공장으로 뻗쳐나갈 거예요. 로봇의 산업 카테고리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로봇을 계속해서 보는 게 좋겠고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전 여전히 대장이라고 보고 있고, 뭐 두산 로보틱스나 뉴로메카, 하이젠 RNN 같은 종목들, 로보티즈 같은 종목들이 주축을 이룰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로보티즈와 이제 같이 협업 관계를 가지고 있는 SPG 같은 기업들 계속해서 저는 주가 상승을 이어갈 거로 보고 있고요. 뭐 SPG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근데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안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에 어려움이 닥칠 것 같다라는 증시 예측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투자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시장이 위기가 올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걸 대비해야 되는 것이지 모든 걸 포기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홍수가 날 것 같다, 가뭄이 올 것 같다라고 해서 농사를 멈춰서는 안 되듯이 농사는 해나가되 우리가 다가올 홍수와 가뭄을 대비할 수 있을 만한 방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뭄이 올 것 같으니 홍수가 올 것 같으니 이번 농사는 짓지 말자. 만약에 가뭄이 오지 않으면요. 홍수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언제나 계속해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위기에 따라서 현금 비중의 조절을 통해서 리스크를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핵심적이고 세상을 바꿀 만한 섹터, 그리고 우리 눈앞에 있는 좀 더 높은 통찰력과 인사이트로 리스크를 헤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제가 그 길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움드리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도움드리기 위해서 텔레그램방 링크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다가 남겨놨습니다. 비밀번호도 없고요. 돈 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뭐 개인정보 내야 되는 것도 없고요. 그냥 편하게 들어오셔서 시황이랑 자료, 교육 다 받아가시면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장인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면 항상 이런 양질의 정보로 여러분들이 올바른 투자의 길로서 인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그리고 기존에 계신 분들도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항상 돈 되는 정보, 도움되는 정보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응원 댓글 짧게나마 한 줄씩 달아주시는 거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꼭 한 줄씩 달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